자, 그리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제도 감사원도 갔고,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총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법무부 장관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법사위원장으로서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장경태 예산결산위원장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법무부나 감사원이나 뭐 이런 데서 전체 예결 특위에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어찌어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국회법 제84조에 의해서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필수사항입니다. 제가 동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법사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 제출해서 내역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소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소명이 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명절 떡값 그리고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썼듯이 주유소, 대형마트 왜 특수활동비를 그런 데 씁니까?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님, 법무부 장관님 할 얘기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예결 소위 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입증 안 된 것은 감사원 포함해서 다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감사원에서 조금 아까 또 입장문을 냈던데 참 딱합니다. 감사원.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있었으면 제출을 했을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감사원 독립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야 합의를 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어제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여야 합의 이런 건 법에 나와 있잖아요. 국회법에 의해서 제출하라니까 제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찌르는 그런 허무맹랑한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국감이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감사원 개혁안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와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오늘은 저녁 시간 없이 계속 재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기 내서 말씀 주시고요. 그 하승수 변호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그 특활비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아까도 뭐 마약 수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마약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2024년 기준으로 2억 4,800이고 2023년 기준으로 2억 7,500입니다. 그런데 특활비를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거나 아니면 쓴 것에 대한 결산을 이 마약 수사 얼마 썼다고 결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용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용도 외로 사용하면은 업무상 횡령이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특활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하셨고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실제 확인하셨죠, 그건? 예. 뭐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오남용했던 것, 그리고 현금 저수지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불용액을 영원으로 처리하면서 현금 저수지를 조성했다라는 것도 직접 확인해서 밝혀내신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 당시에 특수활동비 자료 부존재라고 하면서 법원에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각각 범죄에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네. 자료 무단 폐기라든지 뭐 세금 오남용이라든지 또 법원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부분들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뭐 그 기록물 무단 폐기나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죄 등등 아니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행사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자료 무단 폐기 같은 경우는 고발을 했는데 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지금 대검찰청의 재항고 사건이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옆에 계신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분이에요. 실제 법무부에서 근무했을 때도 특활비를 다루는 역할을 했었고, 뭐 검찰 과장도 했고 기조실장도 했고 하면서 특활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 조사하신 자료 중에 우리 검찰총장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문제점 제기한 게 있나요? 심우정 총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에 어쨌든 뭐 특수활동비를 명절이나 연말에 몰아쓴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재항고 사건이, 그러니까 자료 무단 폐기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검찰청에 계류 중인데, 저는 이제 좀 담당하고 있는 검사님이 또 예전에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정을 하면서 관련성이 있는 분이라 가지고 적절한 사건 배당인지 좀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내년에 저는 전면 삭감이 되는 것이 국민들을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검찰청이 아직도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2건의 정보 공개 소송이 추가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세금 오남용 사례들이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정말 기밀 수사에 쓰고 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활동비가 아니더라도 사실 특정 업무 경비라는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수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현재 상황이라면 저는 전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순 증인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찾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자, 변호사님, 그 오랫동안 특활비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네. 예, 자료 한번 보시죠. 그 우리 저기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특활비도 그 변호사님이 자료를 받으신 거죠? 네, 네. 보니까 심우정 후보자가 서울 동부지검장일 때 특활비가 일주 평균 272만 원 썼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썼어요. 그런데 2021년 추석 이때 일주일 동안 1,160만 원, 약 4.2배를 씁니다. 그리고 2022년 설날 일주 동안 1,350만 원, 약 5배를 씁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에는 636만 원으로 2.3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명절 앞두고 쓴 거는 명절 떡값으로 쓴 것 같고요. 연말에 쓴 건 아마 남은 돈을 몰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뭐 그 심우정 후보자에게서만 나타난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번의 명절이 있었는데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검지청에서도 연말에 몰아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심우정 후보자의 동부지검장 시절에 쓴 건 명절 떡값 그리고 연말에 남은 돈을 좀 몰아쓴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네, 아까 후보자는 이게 수사 중이었다, 당시에도 무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마치 수사에 쓴 것처럼 얘기했어요. 자, 후보자님, 이 떡값입니까 아닙니까? 딱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떡값 아니에요? 예. 네, 답변 들으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그 필요한 때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특수활동이 집중될 리가 없고,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 1,350만 원을 쓴 그 2022년 1월 같은 경우는 28명에게 이렇게 특활비가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 28명에게 그렇게 동부지검에서 갑자기 네. 28명이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했을 리가 명절을 앞두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명절 떡값으로 썼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실제 검찰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특활비 뭐 70억, 80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첨단 범죄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22년엔 1억 2,200만 원, 검찰 수사 지원엔 5억 2,200만 원, 형사부 등 수사 지원 50억 7,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는 이 예산 편성된 그 항목대로 그 수사와 관련된 항목에만 지출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저번에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 때 마약을 사는데 특활비를 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은 2억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일단 저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면 그냥 섞어서 그냥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전국의 검찰청에 나눠주고 맞습니다. 나머지 수시분이라고 하는 건 검찰총장 임의로 그냥 뭐 자의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법사위에서 현장 검증 갔을 때에도 특활비 때문에 갚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항목대로 얼마를 썼다라고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후보자도 항목을 모른다라고 답을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거 범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죠. 예, 그럼 들어가시고 네, 그다음에 임선훈 기자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네, 기자님도 오랫동안 특활비 문제를 취재를 하셨는데 네. 그 뭐 심우정 후보자를 비롯해서 특활비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점 짧게 말씀 주시고 특히 그 심우정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에 네. 법무장관 특활비 비공개 처리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일단 그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자료가 지금까지 공개받은 자료 전체 확인한 게 6만 장 정도 되는데요. 6만 장 중에서 집행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은 검찰에서 실수로 가리지 않은 자료가 한 0.2%, 한 100장 정도가 됩니다. 이 100장은 이제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좀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증거들이죠. 직접적인 증거들인데 이를 보면은 사실 특수활동에 썼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를테면 뭐 파리바게뜨 한정판, 헬로윈 케이크를 샀다든지, 뭐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고 뭐 상품을 받기 위한 프리퀀시를 적립했다든지,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썼다든지, 아니면 뭐 검사들하고 가서 이제 한우나 뭐 염소고기 이런 회식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각양각색의 오남용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0.2%를 제외한 99.8%의 집행 내역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결과는 뭐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오남용 부정사용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까 하승수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이런 이제 특수활동비가 특정 기간에 몰려서 집행되는 것 또한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뭐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부정사용과 오남용의 증거들은 이렇게 두 가지. 가리지 않은 영수증을 통한 직접 증거,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공교롭게 특정 시점에 아주 폭발적으로 금액이 증가한다는 정황,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법무부 장관, 역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정보공개 답변, 이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이제 200장 정도 자료가 다 준비가 됐다. 이제 당신이 와서 가져가든지 우리가 보내주면 되는데 이 당시 이제 차관,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결재가 안 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좀 시일이 지나서 한 일주일, 6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법무부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왔는데 이제 정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봤던 것이죠. 당시 이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는 이미 하승수 변호사께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공개 판례를 이미 이끌어낸 바 있고, 취재한 내역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주 중요한 증거 내용인데요. 네, 새로운 내용이라. 네. 예,
참고인께서 네네. 예, 한 3, 40초 내로 마무리해 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 공개가 비공개 통지된 것을 뭐 배경을 좀 살펴봤고, 뭐 법무부 내부 직원으로부터 일종의 뭐 증언 비슷한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 검찰 내에 법무부에 이제 파견되어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속해 있는 검찰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특수활동비 자료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좀 우려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그 내용으로 당시 이제 비공개 결사 결정에 뭐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혹을 뭐 갖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뭐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다음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진우 의원님, 예, 질의해 위원장님,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잠깐 답. 저는 비법조인 출신이지만 헌법 해설 책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눈으로 헌법 한 조항 조항을 제가 한자 한자 썼습니다. 이창수 검사장님, 헌법 130개 조항 중 저는 개인적으로 12조 신체의 자유, 압수수색, 체포, 구금에 대한 조항을 우리 검사들이 제일 숙지해야 될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7항까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신의 구속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건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압수수색 사전심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찬성, 반대. 예, 어떤 우려가 있는 때문에 나온 건지는 알지만 실무상으로는 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수사의 신속성에서 그 상당히 저희가 신속성과 밀행성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 밀행성, 뭐 신속성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특활비는 수사를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밀하게 해야 될 특활비, 수사가 주유소, 대형 마트, 할인점 이런 데 가서 특활비가 쓰여지면 그건 특활비가 아니죠. 수사를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울 고검장께서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시절에 보니까 매달 53만 원씩 썼어요. 그러면 수사를 53만 원치씩 매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상한 일이 또 있어요. 이상하게 설날 전날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하나 봐요. 이때는 집중적으로 특활비가 배포가 됩니다. 아니, 설날에 다 집에도 가고 그러실 텐데 왜 이때 특활비가 필요할까? 떡값이죠. 그리고 뭐 지자체 이런 데서 보도블록 깔는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2배에서 16배가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살포가 됩니다. 특활비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이거 하면 안 되죠.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일 때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는데요. 제목 조선일보 이재명 진술서 6장 낸 뒤 더 묻지 마라. 법조계 진술 거부. 이게 저녁 시간 7시 16분에 기사가 납니다. 검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에 쓸 수 있을까요? 이창수 검사장 본인이 성남지청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왜 이런 기사가 나죠? 제가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부러 뭐 저런 내용을 언론에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텔레파시입니까? 기자가 아니면 신의 능력으로 조사실을 다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의 조사실에서 있는 거예요. 7시 16분에 이 기사를 써요. 그러면 7시 정도에 이런 내용을 검사로부터 전화를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피의사실 공표죠.
피의사실 공표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벌 받아야죠. 이거 징역 3년이에요. 앞으로 검찰에서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 대형 마트에서 이런 데 쓰지 마세요. 떡값으로 쓰지 마시고. 이번에 특활비는 수사에 쓰고 있다라는 걸 입증한 것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거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그 저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짧게 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하세요. 네. 그 제가 뭐 매달 제출됐다고 아까 뭐 50몇만 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시적으로 그 소요가 되는 부분 중에서 최소한의 부분을 매달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 사례는 아닌데요. 네네. 공기청정비, 그 월세, 이런 걸로 내고 그래요. 그런 거는 특활비로 하지 마시라고. 네. 이런 거는 예산으로 하시라고요. 일부 잘못 집행된 청에서는 그 교육이나 환수 같은 조치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아까 연말에 집행된 부분도 이게 무슨 떡값이나 이렇게 지출된 건 없고 그리고 정해진 삼겹살 이런 거 용도대로 사 먹지 지출한 마시고요. 겁니다. 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저를 비롯하여 박균택, 조배숙, 서영교, 김승원, 송석준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부실 수사로 일관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충분히 수사했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했다는 엇갈린 주장과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검사 탄핵소추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및 산하지청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소위 기습공탁에 대한 법원과의 협의 및 대책 마련 필요성, 소년 범죄에 대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범죄예방위원회 전문성 제고 필요성 및 인권 친화적 수사 관행 정착 필요성 등 형사사법 정책 개선을 위한 지적과 당부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한마디를 당부드리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력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권력 인지 감수성이라면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에서는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은 그 겸손을 오히려 더 권력자의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관계가 있을 때는 갑이 을의 심정을 헤아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기관입니다.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한없이 작고 힘없는 그런 을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권력 인지 감수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들께서는 권력 감수성에 좀 민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헌법 12조도 반드시 숙지하고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서울고검장님, 수원고검장님, 서울중앙지검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검사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21일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나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를 좀 준비하면서 검찰의 그 감찰 기능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요.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계셨나요? 네. 예, 우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감찰 방해한 혐의로 징계 절차가 있었고 1심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가 감찰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4월 2일 한동수 감찰부장이시죠?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한된 시간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채널A 사건과 한동훈 전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사이에 어떤 계속되는 소통 아니면 사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감찰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윤 총장께서 버럭 화를 내고 감찰을 갖다가 인권부 네. 인권위에다가 옮기라고 했던가 아니면 좀 모욕적 언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감찰 방해로 감찰을 방해받은 거죠. 제가 피해자이죠. 직권남용죄를 명백히 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형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검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판사 사찰, 네.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네. DB로 보완하고 있었다는 점도 감찰의 대상이었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굉장히 재판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유들 사법농단에서 수집된 수사에 수집된 자료들이 거기에 활용됐고 이 부분도 역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실명 나중에 처리된 밝혀질 겁니다. 처벌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실명 처리된 저도 그 자료를 21대 국회에 봤는데 네. 저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떠오를 정도의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법원에 근무했는데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참고인 본인에 대해서도 그런 설명을 적은 게 있었습니까? 네. 본인은 없었고 아는 지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자료가 무슨 친족 관계 영장 신문 과정에서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신문에 안 나왔다는 등 아주 내밀한 정보들이 고발 사주도 감찰을 하셨나요? 그렇죠. 고발 사주의 사건의 핵심은 2월 17일 날 뉴스타파 굉장히 신뢰도를 제가 높게 보는 그런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타파에서 2월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을 보도를 했고 3월 31일 날 MBC 뉴스 데스크에서 그 채널A 사건이 보도가 됐죠. 그것들을 가로막기 위한 총선에 임박한 그 사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부분들 작성을 해서 현재 있는 여당에 전달이 된 그런 사건이죠. 이 부분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는 감찰을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발 사건, 고발 사주 손중성 씨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1년에 선고가 됐고 이번 주에 아마 항소심이 선고가 될 예정이고요. 네, 저는 그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다. 한동훈 현재 정치인이죠. 그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분 판사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검찰의 특수한 경험칙들은 조직에 있어본 사람 손중성 검사 개인이 했으리라고는 생각한 사람 1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 여야에 계시지만 근데 지금 문제가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금 그 징계에 대한 행정 사건이 1심에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가 지금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거죠. 절차가 좀 위반되었다라는 이유로. 네, 그게 이제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정을 그 절차에 관한 해석을 해냈는데요. 그 부분들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서 또 징계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징계 문제는 그 기본적인 범죄이고 또 그 관련돼서 뭐 그 상고도 안 했고요. 1심과 2심의 결론이 불일치한 사건이고 검사징계법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저도 지금 이제 감찰 방해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박정원 대령에 대한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 또 백혜령 경정에 대한 마약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검찰의 감찰 강화에 대해서 혹시 뭐 체험하신 분으로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부여된지 모르겠습니다. 진술해도 될까요? 네, 1분간 하세요. 뭐 감찰 기능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오늘 후보자 청문을 보면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또 시대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알 권리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그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의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라겠는데요. 그 기소해야지 검찰 내 수사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거기에서 기조부장이 이제 거기에서 그 정책기획과장이 간사하고 기조부장이 이제 그 구성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방적인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당사자만 참석해서 하죠. 이거는 심지어 1분만도 못합니다. 선거인단의 추첨으로 그 위원이 구성돼야 되죠. 그 도이치모터스 저는 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재,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또 하나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거기에 저는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본래 용도대로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유상범 간사님, 또 곽규택 위원님, 또 주진우 위원님, 또 이성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죠. 네. 거기에 본래 용도대로 쓰신 분들 없습니다. 잘 공개하십시오. 네네,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논쟁들이 다 없어집니다. 네, 안동수 참고인 수고했습니다.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